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이 참아야 하고, 더 많이 양보해야 하며, 더 많이 맞춰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정약용은 전혀 다른 말을 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잃으면 그 어떤 관계도 그를 구해주지 못한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노년에 이르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베푸는 것도 참는 것도 아니다.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잃고 살아왔을까? 자식을 위해 허리를 굽히고, 배우자를 위해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이웃을 위해 내 시간을 내어주고, 직장에서는 조직을 위해 내 욕망을 봉인해왔다. 그 세월이 짧지 않다. 수십 년이다. 그리고 이제 그 긴 세월의 끝자락에 서서 문득 거울을 들여다보면 낯선 얼굴이 보인다. 내가 나를 잊어버린 것이다. 정약용은 바로 그 지점을 가장 날카롭게 짚었다. 그는 유배 생활 18년 동안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오히려 그 상실 속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했다. 권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도 드물었던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인간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터득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존엄이었다. 존엄이란 거창한 말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해지지 않을 권리, 내 삶의 방향을 내가 결정할 권리,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할 권리, 이 단순하고도 근본적인 권리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존엄이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 권리들을 너무 쉽게 내어주었다. 눈치를 보며 하고 싶은 말을 삼켰고, 거절했다가 미움받을까 두려워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으며, 상처를 받고도 괜찮은 척 웃어넘겼다. 그 모든 순간들이 쌓여 지금의 내가 되었다. 조금씩 닳고 조금씩 지워진 나. 그러나 노년은 그 닳아진 자신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귀한 기회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수백 권의 책을 쓰며 자신을 재건했듯이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다시 세울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이다. 품격이란 비싼 옷을 입거나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힘에서 온다. 흔들리지 않는 내면에서 온다. 그리고 그 힘을 기르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입을 닫고 지갑을 닫고 기대를 닫고 정중하게 무관심해지는 것이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천천히 풀어나가겠다. 입을 닫는다는 것은 침묵의 힘을 되찾는 일이다. 우리는 말이 많을수록 존재감이 커진다고 착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은 주목을 받고, 모임에서는 더 크게 웃고 더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이 분위기를 주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침묵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말이 없으면 무능해 보이고, 조용하면 소외될 것 같고, 표현하지 않으면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은 불안. 그 불안이 우리를 끊임없이 말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정약용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다. 그는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실수가 생기고, 침묵은 지혜로운 자의 방패가 된다고 했다. 그는 유배지에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침묵만큼은 잃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사유가 싹 텄고 더 단단한 내면이 자랐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기 어렵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반면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그 말들이 가벼워져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게 된다. 공자도 같은 맥락에서 말했다. 군자는 말은 느리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한다. 말이 앞서는 사람은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고, 말이 뒤따르는 사람은 행동이 이미 말을 증명하고 있다. 노년에 이르러 우리가 가장 먼저 되찾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침묵의 기술이다.
자녀들 앞에서, 손자, 손녀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침묵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언어다. 그리고 그 언어는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울림을 갖는다. 생각해보라.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말들은 어떤 것들이었는가? 대부분은 너무 많이 말했을 때, 혹은 말하지 않아도 될 순간에 굳이 입을 열었을 때 생겨난 것들이 아니었는가? 화가 났을 때 내뱉은 한마디, 속이 상해서 쏟아낸 원망의 말들, 굳이 하지 않아도 됐을 충고와 설명들, 그 말들이 관계를 흔들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반면에 침묵을 지켰을 때는 어땠는가? 말하지 않아서 잃은 것보다 말하지 않아서 지킨 것이 더 많지 않았는가?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억울했다. 누명을 쓰고 쫓겨났으며 한때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 그 억울함을 소리쳐 외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침묵을 택했다. 대신 붓을 들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수백 권의 저서였고, 그 저서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다. 침묵은 가장 깊은 형태의 자기 표현이다. 노년의 입을 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줄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더 나아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이다. 더 이상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느냐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 이웃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삶 자체가 이미 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말이 없어도 존재감이 느껴지는 사람, 그 앞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그것이 침묵이 만들어내는 품격이다. 말을 아끼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주변이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들리기 시작한다. 바람 소리가 들리고, 새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무엇보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가 들린다. 오랫동안 말의 소음에 묻혀있던 그 목소리.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속삭이는 그 목소리가 비로소 들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이다. 두 번째로, 지갑을 닫는다는 것은 돈으로 관계를 사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것은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결단 중 하나다. 우리 사회에서 노년의 지갑은 종종 관계의 도구가 된다.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먼저 계산해야 대접받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우리를 지갑을 열게 만든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지갑이 닫히면 관계도 함께 닫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정약용은 이것을 일찍이 꿰뚫어 보았다. 그는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사라지면 반드시 끊어진다고 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의 관찰이지 사람을 불신하라는 말이 아니다. 돈이 있을 때 모여들고 돈이 없으면 흩어지는 관계, 그 관계를 붙잡기 위해 계속해서 지갑을 여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아무리 많이 쏟아부어도 결국 무너진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의로움으로 사귀고 소인은 이익으로 사귄다. 이 말이 노년에 이르러 더욱 선명하게 와 닿는 이유가 있다. 젊었을 때에는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와 의로움으로 맺어진 관계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활기차며 모두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시절에는 관계의 진위를 가려내기 어렵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면 그것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여전히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다.
그러므로 지갑을 닫는 것은 인색해지라는 말이 아니다. 지갑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려는 습관에서 벗어나라는 말이다. 자녀에게 줄 것은 돈이 아니라 지혜다. 손자, 손녀에게 줄 것은 용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다.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내야 할 것은 계산서가 아니라 진심 어린 대화다.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비로소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가 가려진다. 지갑을 닫았을 때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필요한 일이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내 지갑을 원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갑을 닫았는데도 여전히 곁에 있는 사람, 오히려 더 따뜻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것이다.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 된다.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진정한 관계는 이익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그 진면목이 드러난다. 또한 지갑을 닫는다는 것은 자기 노후를 스스로 지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많은 노년층이 자녀들을 위해 노후 자금을 내어주고 결국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사랑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노년이 심리적으로도 독립적인 노년을 가능하게 한다. 돈이 없으면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고, 의존하면 자녀의 눈치를 보게 되고, 눈치를 보면 자기 존엄을 지키기 어려워진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지갑을 지키는 것이다. 정약용은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원하는 자라고 했다. 이 말은 단순히 검소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다. 욕망을 줄이고 자족하는 삶을 살면 외부의 것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이다. 노년에 지갑을 닫는다는 것은 바로 이 자족의 철학을 실천하는 것이다. 더 많이 베풀어야 사랑받는다는 환상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진정한 경제적 독립이다. 세 번째로, 기대를 닫는다는 것은 상처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품어왔는가. 자녀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랐고, 배우자가 저렇게 해주기를 바랐으며, 친구가 이런 순간에 곁에 있어주기를 바랐다. 그 기대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충족되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실망으로 돌아왔는가.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 그리고 그 실망이 쌓이면 원망이 되고, 원망이 쌓이면 관계가 무너진다. 정약용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유배를 당했고, 동료들에게 신의를 지켰지만 배신을 당했으며, 가족들을 사랑했지만 긴 이별을 겪어야 했다. 그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 그가 깨달은 것은 기대 자체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었다. 타인에게 향하던 기대를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 그것이 그가 유배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남에게서 구하면 얻지 못하는 것이 많지만 자기 자신에게서 구하면 반드시 얻는다. 이 말은 노년에 이르러 더욱 빛을 발한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은 내 행복의 열쇠를 남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 사람이 열쇠를 잘 보관해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내 행복의 문을 열 수 없게 된다. 반면 자기 자신에게서 행복의 원천을 찾는 사람은 누가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그 문을 열 수 있다. 기대를 닫는다는 것은 냉정하게 사람을 대하라는 말이 아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말이다.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 삶이 있고,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자기 한계가 있으며 친구는 친구대로 자기 사정이 있다. 그들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 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현저히 줄어든다. 실제로 노년에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경우 중 하나가 자녀와의 관계에서다. 평생을 자녀를 위해 희생했는데 자녀가 자주 연락하지 않거나 명절에 오지 않거나 중요한 결정을 부모와 상의하지 않을 때 느끼는 배신감. 그 배신감의 뿌리에는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자녀도 이만큼 해주어야 한다는 기대가 자리 잡고 있다.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배신감도 사라진다. 자녀는 내 희생의 보상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적인 한 인간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자녀와의 관계가 오히려 더 자유롭고 따뜻해진다. 기대를 닫는 연습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다. 기대가 없으면 삶의 동력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는 감사가 들어온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자녀가 전화를 해오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친구가 안부를 물어오면 그것이 감동이 된다. 기대가 있을 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 아무런 감흥이 없지만 기대가 없을 때는 모든 것이 선물처럼 느껴진다. 그 작은 선물들이 쌓여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언제 풀려날지 모르고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르며 자신의 저서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기대 없는 상황에서 가장 순수한 형태의 학문적 열정을 불태웠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진리를 탐구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기 때문이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행동의 이유가 순수해진다. 그리고 그 순수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싹튼다. 네 번째로, 정중한 무관심이란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기술이다. 이것은 어쩌면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보다 더 섬세하고 더 어려운 실천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랑이고 무관심은 냉담함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약용이 말한 적절한 거리는 냉담함이 아니다.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내 경계를 지키는 것이다. 관계에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은 때로 상대에게 부담이 되고 나에게는 집착이 된다. 자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고 자녀의 모든 결정에 개입하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다. 친구의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이웃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려 하는 것은 친밀함이 아니라 침범이다. 그리고 그 침범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멀어지게 만든다. 정중한 무관심이란 상대의 삶을 존중한다는 의미다. 자녀가 자신의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친구의 결정에 굳이 조언하지 않는 것, 이웃의 사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형태의 배려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내 기준으로 그를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는 것, 그 태도가 관계를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든다. 공자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허한다고 했다. 군자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도 같아지려 하지 않고 소인은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화롭지 않다는 뜻이다. 관계에서 정중한 무관심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이 화이부동의 정신이다. 나는 나대로, 상대는 상대대로 각자의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 관계가 가장 오래가고 가장 건강하다. 노년에 이르러 정중한 무관심을 실천하면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든다.
더 이상 남의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며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 에너지를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것. 그것이 노년의 자유다. 물론 이것이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말은 아니다. 정약용도 좋은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쁜 관계는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고 했다.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은 정중한 무관심 속에서도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서로를 집착하지 않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따뜻하게 곁에 있어주는 관계. 그것이 노년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의 형태다. 그런 관계는 많지 않아도 된다. 단 한두 명이라도 그런 인연이 있다면 노년의 삶은 충분히 풍요롭다. 정중한 무관심은 또한 자기 결정권을 지키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노년에 이르면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목소리가 많아진다. 자녀들은 이제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의사는 이런 음식은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며 이웃들은 그 나이에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한다. 그 목소리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자기 삶의 주인은 끝까지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자기 결정권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자기 결정권을 잃지 않았다. 그는 유배라는 강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공부할지, 무엇을 쓸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는 스스로 결정했다. 그 결정권이 그를 살아있게 했다. 노년의 자기 결정권을 지킨다는 것은 고집을 부리라는 말이 아니다. 합리적인 조언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되 자신의 삶의 방향만큼은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이다. 자녀가 걱정해서 하는 말은 고맙게 듣되 최종 결정은 내가 한다. 의사의 의학적 조언은 따르되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내가 선택한다. 그 자기 결정권이 살아있는 한 노년은 결코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시간이 될 수 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입을 닫고 지갑을 닫고 기대를 닫고 정중하게 무관심해지는 것. 이 네 가지 실천이 쌓이면 무엇이 만들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심리적 독립이다. 그리고 심리적 독립이야말로 노년의 진정한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다. 심리적 독립이란 타인의 인정이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감이다. 누가 나를 칭찬해도 우쭐하지 않고 누가 나를 비난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 누가 나를 필요로 해도 집착하지 않고 누가 나를 외면해도 상처받지 않는 것. 그 단단함이 바로 심리적 독립이다. 그리고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성찰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다. 노년은 그 성찰의 시간이 가장 무르익는 때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18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도 이 심리적 독립 덕분이었다. 그는 조정의 인정을 더 이상 바라지 않았다.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다. 오직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따라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 삶이 결국 수백 권의 저서로 꽃을 피웠고 그 꽃은 지금까지도 지지 않고 있다. 심리적 독립은 고립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형태의 연결이다.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맹자는 자기를 굽히면서 남을 바르게 하는 자는 없다고 했다. 자기 자신을 잃으면서 남을 도울 수는 없다는 뜻이다. 먼저 자기가 충만해야 남에게도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노년의 자기 존엄을 지키고 심리적 독립을 이루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변 사람들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심리적 독립을 이룬 사람의 노년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고독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다. 고독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왔다. 외로움, 소외감, 버려짐. 그러나 진정한 고독은 그런 것이 아니다. 진정한 고독은 자기 자신과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은 가장 깊은 자신을 만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그 고독을 경험했다. 처음에는 분명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있고 친구들은 모두 멀리 있으며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 그 적막함. 그러나 그는 그 고독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 깊은 고독 속에서 그는 인간과 사회와 자연에 대한 가장 깊은 통찰을 얻었다. 고독이 그를 더 위대하게 만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노년의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그 고독을 환영해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보인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마당에 풀잎에 맺힌 이슬이 보이고 오래된 사진 속에 젊은 내 얼굴이 보인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말을 걸어온다. 살면서 놓쳤던 것들,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아직 늦지 않은 것들에 대해 고독 속에서 우리는 나만의 정원을 가꿀 수 있다. 이것은 실제로 정원을 가꾸는 것일 수도 있고 책을 읽는 것일 수도 있으며 그림을 그리는 것일 수도 있고 글을 쓰는 것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오롯이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내가 좋아서 하는 것. 그것이 나만의 정원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글쓰기를 자신의 정원으로 삼았다. 아무도 읽어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는 매일 붓을 들었다.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었고 그것이 그를 살게 했다. 그리고 그 정원에서 피어난 꽃들이 결국 세상을 바꾸었다. 나만의 정원을 가꾸는 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쌓이면 삶의 의미가 된다. 그리고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고독하지만 외롭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고독의 축복이다. 내면이 채워진 삶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밖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가져와야만 채워지는 삶이 아니다. 안에서 스스로 생성되는 충만함이 있는 삶이다. 정약용은 이것을 수신이라고 불렀다. 자기 자신을 닦는 것. 유교 철학에서 수신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수신이 되어야 집안을 다스릴 수 있고 집안을 다스려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며 나라를 다스려야 천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유교의 기본 원리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 순서를 종종 뒤집는다. 밖을 먼저 다스리려 하고 남을 먼저 바꾸려 하며 세상을 먼저 고치려 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먼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년에 이르러 수신에 집중하는 것은 결코 늦은 일이 아니다. 오히려 노년이야말로 수신에 가장 적합한 시기다. 더 이상 세상의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며 더 이상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시기. 그 자유로운 시간 속에서 오롯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닦고 가꿀 수 있다. 그것이 노년의 수신이다. 수신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계획하는 것, 좋은 책을 읽으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 몸을 움직이며 건강을 챙기는 것,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내면이 채워진 삶을 만든다. 그리고
내면이 채워진 사람은 외부에서 무언가를 가져오지 않아도 충만하다. 남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고 모임에 끼지 못해도 괜찮으며 혼자 있어도 괜찮다. 그 괜찮음이 바로 노년의 품격이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강하고 스스로를 아는 자가 지혜롭다. 노년에 이르러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행복하고 어떤 상황에서 불행한지,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할 때 에너지가 살아나고 어떤 사람과 함께할 때 기운이 빠지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주인이다. 이제 인생의 후반전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미 중요한 것들은 다 지나갔고 이제는 그저 조용히 마무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약용의 삶은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보여준다. 그는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쓰고 가르쳤다. 그의 가장 중요한 저서들 중 많은 것들이 노년에 완성되었다. 그에게 노년은 마무리가 아니라 절정이었다. 우리의 노년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과 다른 방식으로 뛰는 경기다. 전반전이 빠른 속도와 강한 체력으로 달리는 경기였다면 후반전은 지혜와 경험으로 정확하게 움직이는 경기다. 전반전에서 많은 실수를 했다면 후반전에서 그 경험을 살려 더 현명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 전반전에서 놓쳤던 것들을 후반전에서 찾을 수 있고 전반전에서 몰랐던 것들을 후반전에서 알게 된다. 후반전은 결코 전반전보다 못한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반전을 어떻게 뛸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남이 정해준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기대하는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노년의 모습으로. 그것이 바로 노년의 홀로 서기다. 홀로 선다는 것은 혼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다. 자기 발로 선다는 말이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판단과 의지로 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홀로 서기다. 정약용은 홀로 섰다. 권력도 없고 지위도 없고 재산도 없는 유배지에서 홀로 섰다. 그리고 그 홀로 섬이 그를 가장 위대하게 만들었다. 우리도 홀로 설 수 있다. 아니, 홀로 서야 한다. 노년의 품격은 홀로 서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홀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믿어야 한다. 내가 내린 결정들이 항상 옳지는 않았지만 그 결정들을 통해 배운 것들이 있다. 그 배움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나는 충분히 자기 삶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홀로 설 수 있다. 또한 홀로 서기 위해서는 과거를 내려놓아야 한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수, 과거의 후회, 그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정약용은 유배라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그 상처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상처를 통해 배웠고 배운 것을 글로 남겼으며 그 글이 세상을 바꾸었다. 과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결정하지 않는다. 그 결정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한다. 그리고 홀로 서기 위해서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노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더 가까이 느껴진다. 그 두려움이 삶을 움츠러들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정약용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죽음도 삶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 삶이 가면 또 다른 무언가가 온다는 것을 그는
자연의 이치에서 배웠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삶을 더 충만하게 살 수 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볼 때가 되었다. 노년의 품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입을 닫아 침묵의 무게를 갖는 것이다. 지갑을 닫아 진짜 관계를 가려내는 것이다. 기대를 닫아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다. 정중한 무관심으로 자기 결정권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심리적 독립을 이루고 고독의 축복을 누리며 나만의 정원을 가꾸고 내면이 채워진 삶을 사는 것이다. 품격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하며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다. 그 선택과 실천이 모여 노년의 품격이 된다. 그리고 그 품격이 있는 사람 앞에서 세상은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말을 하기 때문이다. 정약용의 삶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라.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기 자신만큼은 잃지 않았다. 권력도, 재산도, 지위도, 심지어 자유도 빼앗겼지만 그의 내면만큼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다. 그 내면의 힘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을 잃었을지 모른다. 젊음도, 건강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꿈꾸던 것들도. 그러나 자기 자신만큼은 아직 잃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한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남을 위해, 남의 기대를 위해, 남의 시선을 위해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흐름을 바꿀 때다. 오늘부터 조금씩 입을 닫아보라. 지갑을 닫아보라. 기대를 닫아보라. 그리고 정중하게 무관심해져 보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이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지나고 나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만남이 얼마나 뭉클한지, 얼마나 반갑고 따뜻한지, 마치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 느낌. 그것이 바로 홀로 서기의 첫 번째 선물이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아 헤매지 않는다.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다. 스스로를 낮추어 세상에 굽히지 말고 스스로를 높여 하늘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이 말은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다. 세상에 굽히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을 거부하라는 말이 아니다. 세상의 압력에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늘에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것은 완벽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다. 자기 양심에 따라, 자기 가치관에 따라, 자기 방식으로 살라는 말이다. 그것이 노년의 홀로 서기다. 그것이 노년의 품격이다. 그리고 그 품격을 갖춘 사람의 노년은 결코 쇠락하는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깊고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 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된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며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 그 자유 속에서 나만의 정원을 가꾸고 나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살고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진정한 행복이다. 그 행복은 크고 화려한 것에서 오지 않는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쥘 때, 좋아하는 책의 한 구절이 마음에 와 닿을 때, 오래된 노래를 들으며 젊은 날을 떠올릴 때, 그 작고 소박한 순간들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은 내면이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정약용은 말년의 고향으로 돌아와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비로소 모든 것을 얻었다. 내려놓음으로써 얻는 역설. 이것이 노년의 지혜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를 얻고, 기대를 내려놓으면 감사를 얻으며, 인정 욕구를 내려놓으면 자존감을 얻는다. 그 내려놓음의 연습이 쌓여 노년의 품격이 된다. 당신의 노년이 그런 품격으로 빛나기를 바란다. 입을 닫고 침묵의 무게를 갖고, 지갑을 닫고 진짜 관계를 소중히 하며, 기대를 닫고 감사로 채우고, 정중한 무관심으로 자기 결정권을 지키며, 고독의 축복 속에서 나만의 정원을 가꾸는 삶. 그 삶이 바로 가장 나답고, 가장 품격 있으며, 가장 당당한 노년이다. 인생의 후반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을 되찾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첫걸음이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붓을 들었듯이 당신도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 삶의 붓을 들어라. 그리고 가장 나다운 그림을 그려라. 그 그림이 완성될 때 당신의 노년은 가장 빛나는 작품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고맙습니다.